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설의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란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말하는 이라고 했더니 소설 안에서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으면, 글자로 되어 있는 소설을 읽으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건을 우리한테 전달해주죠. 그 전달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시에서 시의 화자를 배웠는데 시의 화자와 소설의 서술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의 화자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를 배웠었는데요.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의 화자는 나였어요. 나는 그날 밤 몰래 흰둥이를 풀어주고 말았다 라고 그날 밤의 사건을 또는 우리 집의 형편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죠. 이 나가 바로 시의 화자입니다. 시에서 시 속의 상황을 들려주는 사람이 시의 화자예요. 기억하죠? 우리가 시를 쓴 사람은 작가는 손택수님인데 어른 손택수가 아니라 시 속에서는 흰둥이라는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화자로 나오죠. 그래서 작가와 화자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작가는 왜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흰둥이가 동호의 손을 핥아주었다. 동호는 그날 밤 흰둥이를 풀어주고 말았다. 이렇게 시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흰둥이를 아끼는 어린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냐면, 그 어린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개를 사랑하고 아끼고 구해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어리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하는 이 아이의 그런 마음까지 보여주면서 독자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온전히 이 집안의 상황과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화자를 설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화자를 설정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시에서 화자를 아빠로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몸이 아픈 지 오래되어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개 흰둥이까지 팔아서 내 약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흰둥이를 팔 생각을 하니 우리 아들 동호가 너무나 마음에 걸린다.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나는 무능한 가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아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땐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죠. 아빠가 화자가 되어서 아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몸이 아픈 가장이 느끼는 죄책감과 괴로움, 가슴 아픔, 그런 내용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시에서의 화자가 이런 역할을 하듯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를 쓴 사람, 시인,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의 화자. 소설을 쓴 사람, 소설가,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소설의 서술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우리가 작가와 서술자를, 즉 시에서 시인과 화자를 구분한 것처럼 소설에서는 소설가와 서술자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딱 맞는 서술자를 창조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술자의 개념을 한 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박 선생님에게 톡이 옵니다. 무지가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을 했어요. 친구랑 대화하다 선생님을 모욕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네 얼굴 우리 담임 얼굴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그게 뭐? 너 친구를 칭찬했구나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건은 하나예요. 무지가 이런 일을 했고 담임 선생님께 고백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와, 찐 우정이구나, 너 친구를 칭찬했구나 라고 했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친구에게 네 얼굴 우리 담임 얼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나에게 사과할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친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찐 우정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건 속에 나오는 당사자인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칭찬 같은데? 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번에도 나가 나오는데 나가 누구인지 볼게요. 나는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폰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친구를 칭찬했구나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라고 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박 선생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건의 당사자,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그 인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무지는 긴장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톡을 보냈다. 선생님은 이게 왜 미안할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 보세요. 이번에는 나가 없어요. 무지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은 무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또 보니까 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무지의 속마음은 이랬다. 선생님의 속마음은 이랬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 그러면 3번 서술자의 특징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일이거나 내가 본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죠. 즉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사건을 직접 겪거나 본 등장인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물의 상황과 속마음을 모두 알고서 전달해 준다는 것이 3번 서술자의 특징입니다. 4번 볼게요. 무지는 마찬가지로 무지는 선생님은 이렇게 서술자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 3번과 차이점은 무지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톡을 보냈다.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 라고 하는 게 4번이에요. 그러면 4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역시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거나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럼 등장인물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3번과의 차이점은 3번은 모든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3번. 4번은 그렇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다른 누군가는 행동과 표정만 전달을 하고 있죠. 즉 관찰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4번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1, 2, 3, 4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 1번은 나의 일기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겪은 일을 나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 2번은 내가 본 것을 들려주고 있죠. 나의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나라고 하는 인물이 없어요. 나는 등장인물이고 내가 그 등장인물로서 사건의 중심에 있거나 즉 겪었거나 아니면 내가 본 것을 전달하게 되는데 1번 겪었거나 2번 보았거나 그쵸? 근데 3번은 나가 없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뜻이고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작품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번은 작품 밖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해주고 있다. 4번은 작품 밖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데 속마음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고 그 인물을 살펴보고서 그 인물의 행동, 표정, 대화 같은 것만 전달하더라, 즉 관찰하더라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서술자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서술자를 달리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1번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겪었어. 우리 반 아이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나 사실은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1번은 나의 이야기고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신뢰감과 친밀감을 주는 서술 방법이 1번이에요. 2번은 저희 아들이 저를 관찰하고 엄마는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저렇게 톡을 보냈지? 라고 자기가 본 것을 전달할 때 그때는 독자 입장에서 궁금증이나 긴장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즉 서술자인 나가 보고서 전달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를 추측하게 되죠. 3번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서 전달해줬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심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전달해주는 것이 3번의 특징입니다. 4번은 내가 본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대화 등을 보고서 그 인물한테 지금 어떤 일이 생겼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추리하고 상상해야 하는 것이 4번 서술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4번의 서술자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서술자는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왔을 때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보고서 주인공에 대해서 관찰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서술자는 나이거나 아니거나 즉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면 나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만약에 나는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 옆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게 돼요. 다음, 내가 없을 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행동, 대화, 표정 같은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전달하더라고. 아니야,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전달해 주던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서술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작가는 작품의 주제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서술자를 선택하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와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 이런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시의 화자에서도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에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 속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적절한 화자를 골라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듯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서술자를 골라서 작가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그 서술자의 효과를 생각해서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서술자에 따라서 중요한 개념인 소설의 시점이 달라져요. 다음 페이지에서 소설의 시점을 배울 텐데 소설의 시점은 소설 이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본 서술자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소설의 시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 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데 시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방금 본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죠. 그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볼식, 바라보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국어에서도 이론과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점은 보는 관점이에요. 누가 보냐면 서술자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소설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서술자가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태도로, 어느 위치에서 보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봤듯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서술자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서술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봤던 거 한 번 더 볼게요. 서술자는 나이거나 아니거나. 서술자가 나였을 때 내가 내 이야기를 하거나 남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주인공이란 뜻이죠. 내가 남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내가 안 나오면 작품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앞에서 봤듯이 인물의 상황이나 행동을 관찰만 해서 보이는 것만 전달할 수도 있고 모든 상황, 행동, 심리를 다 알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이 시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설의 시점. 시점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 누가 보는데 서술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서술자는 자,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두 가지, 태도에 따라 두 가지. 그래서 전체 시점은 네 가지의 시점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소설의 시점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렇게 2 곱하기
이 이어서 전체 4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4가지를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한번 달라지고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시점이 달라지는 기준이 위치에 따라, 태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태도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알고 제시하는데 아니, 심리는 모르고 그냥 밖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내용만 관찰해서 전달하던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 2가지, 태도에 따라 2가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시점은 4가지가 되거든요. 4가지를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기준을 생각해서 시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따로 외우기 때문에 시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4가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소설의 시점이라는 건 서술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서술자가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이 4가지다. 소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리고 태도가 심리를 알고 뭐든지 알고 전달하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만 관찰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2 4가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봤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오면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품 안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봤듯이 2가지 경우가 있었죠. 하나,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경우,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경우. 이건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관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때의 나는 주인공은 아니고 관찰자예요. 내가 내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다시 작품 안에 있다는 말은 등장인물인 나가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주인공이면 나는 주인공의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알고 전달을 해주죠.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라면 보이는 것만 전달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말은 나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품 밖에는 누가 있나요? 2명밖에 없죠. 독자이거나 작가이거나 글을 쓴 사람이 있거나 글을 읽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글 속에 사건이 있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등장인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오는 경우는 사건 속의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고 내가 없다는 건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작가밖에 없죠. 독자는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독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 이야기는 자 이렇게 시작해. 옛날에 어느 마을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어느 마을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잖아요. 그쵸? 이때는 할머니가 서술자예요. 그럼 할머니는 작품 안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건 아니지.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전에 듣고 전에 들은 걸 전달해주는 전달자, 서술자인 거죠.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은 작가이고 독자, 2명밖에 없어요. 작가 아니면 독자. 이야기는 당연히 작가가 해주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내가 안 나올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작가가 이야기를 전달해준다. 그런데 작가가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전달할 때는 다 알고 있네 라는 뜻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부 알고 있는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작가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전부 다 알고 상황과 속마음까지 다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가가 관찰한 것만, 보고 들은 것만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복습.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건 등장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등장인물이 나와서 내가 속마음을 다 알아. 주인공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럼 내가 주인공이란 뜻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일기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기를 쓰듯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 마음까지 다 알려주는 것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런데 내가 나오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는 나는 주인공을 관찰하게 되죠.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등장인물인 나의 눈으로 주인공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엔 서술자가 밖에 있어요. 그럼 작가죠? 작가가 속마음을 다 알고 이야기를 전달해 줘. 전지적 작가 시점. 신의 입장이죠.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여러분이 전지적이다 라고 하는 말 또는 전지전능하다 라는 말 알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전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해주더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작가가 어떤 경우에는 속마음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를 하지 않던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듯이 행동, 표정, 대화만 알려주는데 그게 작가 관찰자 시점. 이건 꼭 CCTV 같은 느낌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그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 이게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면 시점을 구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점 구분 첫 번째, 내가 있나 없나 보세요. 내가 있다라는 건 등장인물이란 뜻이고 내가 없으면 작품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뜻이죠. 자, 내가 있으면 1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1인칭 시점. 내가 없으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누가 이야기하냐면 작가가 이야기하죠. 작가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무지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무지, 선생님, he, sh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1인칭, 없으면 3인칭. 두 번째, 내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지. 자, 내가 내 이야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남 이야기하면, 즉 내가 관찰자로서 주인공에 대해서 전달해주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시점 구분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내가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없어요. 그럼 나는 없어. 그런데 나 아닌 작품 밖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서술자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럼 관찰만 하는 거죠.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나오는데 모르는 게 없어. 전부 다 알아. 신과 같잖아.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내가 있니 없니에 따라서 있으면 1인칭 시점, 없으면 3인칭 시점. 내가 누구니에 따라서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품 밖에 있는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작가가 속마음까지 다 들려주더라. 전지적 작가 시점. 속마음은 안 들려주고 보이는 것만 전달하던데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가 1인칭 시점이 아니면 3인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점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울음을 놓았다. 그때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너 이제 안 그럴 터냐? 하고 물을 때 나는 비로소 어떤 살 방법을 찾은 듯 싶었다. 무엇을 안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나는 울었다. 점순이가 물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오고 내가 내 이야기 하니까 이런 경우를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내가 작품 속 주인공이고 그래서 주인공의 속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내가 내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내 눈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눈을 통해서 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하면 그래 맞겠지. 신뢰감을 주고 또 내가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해주니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입니다. 독자는 주인공이 전달해주는 내용만 알게 되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입장이죠.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독자에게 신뢰감, 친근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내용이 주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3인칭 시점이랑 비교하면 돼요. 3인칭 시점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게 되는 거죠. 1인칭과 3인칭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 그 꽃을 든 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나는 나오는데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엄마의 속마음을 나는 모르니까 짐작해야 되죠. 관찰해야 되는 거죠. 방안을 휘 둘러보더니 오키야 이러면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라서 뜻밖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소설의 제목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예요. 제목은 보통 중심인물, 주인공을 제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마도 사랑손님과 어머니인 것 같고 그 주인공을 내가 옆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에 대해서 들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오지만 나는 중심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은 내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래서 주인공의 속마음이 직접 드러나진 않아. 내가 본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독자는 뭔가 긴장감, 신비감, 호기심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중심인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독자는 내가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추측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녀와 소년,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었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죠.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어. 하지만 대추 아래 단맛을 못 느꼈어. 아마 안타깝고 서럽다라는 거죠. 이날 밤 소녀는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어. 낮에 미리 봐두었던 나무야. 그래서 지금 세 번째의 특징은 내가 나오지 않지만 작품 밖에 있는 누군가, 즉 작가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모두 알고 전달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예입니다.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죠. 즉,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인공 상황, 속마음,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다 알고 신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해줘요.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가치관이나 주제 등을 직접 드러내기도 해요.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고전소설의 경우에 만약에 심청이 나온다면 뭐 심청의 효심에 하늘도 놀라더라 이런 식으로 심청이가 효녀이고 그 효심에 하늘도 감동을 하더라 라는 식의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 즉 효라고 하는 가치관을 직접 드러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작가의 중심 생각,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점의 특징은 서술자가 모든 것을 전부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따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같은 소설인데 이번에는 소녀의 입술, 얼굴을, 표정을 보여주죠. 어깨를 떨었다. 행동을 보여주죠. 겹조고리를 벗어서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행동이죠. 그리고 소녀는 소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 잠자코 있었다.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속마음을 말하지 않죠.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리 달려가더니 수수단을 뒤집어 보고 이쪽으로 손짓을 한다. 즉 소년, 소녀의 모습을 겉에서 관찰해서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인물의 상황이나 행동을 관찰한 것을 전달한다. 작가 관찰자 시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같은 소설이지만 이렇게 시점이 혼재되어 있기도 해요. 같은 소설이어도 한 소설에서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처럼 시점이 혼재되기도 하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점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점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의 특징은 방금 봤듯이 내가 나오지 않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본대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넣지 않죠. 객관적이다. 그리고 해설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극적인 효과가 있다. 극적이라는 말은 연극을 보는 듯 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극 무대 위에서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그것처럼 작가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게 되면 독자는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처럼 소설 속의 인물들의 행동, 표정, 대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그녀, 은서처럼 소녀, 소년처럼 3인칭으로 표현이 되죠. 즉 1인칭 시점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가 관찰자 시점은 보이는 대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심리나 사상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서술자가 전하는 그런 객관적인 설명을 통해서 독자가 상상하고 추리를 해서 그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물의 제시 방법을 볼 텐데요. 인물의 제시 방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제시와 간접적인 제시가 있어요.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때 직접 제시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뜻인데 당연히 효과가 다르겠죠? 자, 직접적인 제시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고 해석하고 요약해 주는 거예요. 직접 설명해줘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표라는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걔는 타고날 때부터 나쁜 놈이야. 이렇게 기표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요약적으로 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직접적인 제시입니다. 간접적인 제시는 내가 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독자가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빨개진 법이 없었다.
눈에는 독을 올리고 나를 쏘아보더니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점순이의 행동, 표정만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 독자가 점순이 지금 화난 것 같은데, 뭔가 서운한 것 같은데, 억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점순이의 속마음을 독자가 파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의 차이입니다. 자, 직접적 제시는 심리나 성격을 딱 분석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요. 반면에 독자는 인물의 마음을 상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간접적 제시는 말과 행동,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고 구체적이에요.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죠. 반면에 이런 성격이나 심리를 독자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내야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다음 설수상의 특징 네 번째는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건을 독자한테 전달할 때 평면적 구성의 방법으로 전달하거나 입체적 구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라는 것인데 용어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평면적 구성은 우선 구성이라는 말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구성이었죠. 그러면 그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 시간의 흐름대로 전달하면 우리가 평면적인 구성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한다, 순행적 구성. 고전소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도 평면적 구성이란, 그러니까 평면적 구성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사건을 독자한테 전달할 때 일어난 순서대로 먼저 일어난 사건은 먼저 말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나중에 전달해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평면적 구성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전달하는 것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장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또는 사건의 순서를 뒤바꿨을 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입체적 구성을 하게 돼요. 입체적 구성과 같은 말은 순행적 구성이 시간 순서였죠. 근데 시간적인 순서를 거슬렀다 라고 해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현대소설에 많이 나오는 구성이고, 가장 쉬운 예는 추리소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추리소설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역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입체적 구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사건을 전달할 때 작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뒤바꾸는 것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으로 바꿔주었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게요. 평면적 구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물장난이었다. 다음 날은 좀 더 늦게 나왔다. 그 다음 날부터 라고 해서 지금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죠. 이게 평면적 구성의 예입니다. 평면적 구성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작가가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도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평범한 방법이죠. 반면에 입체적 구성을 보시면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다가 그런데 작년 이맘때 말이야 라고 해서 갑자기 사건이 과거로 돌아갔죠. 시간이 지금에서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사건을 전달할 때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소설에서는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사건을 전달하는 순서가 시간 순서와 달리 상관없이 전개되는 구성을 우리가 입체적인 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사건을 보여준다. 이럴 때 참신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단점은
사건들이 뒤엉키면 내용 파악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이 자주 바뀌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메모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들이 너무 뒤엉켰을 때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사건 전개를 보여줄 때 시간 순서를 뒤틀어야만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추리소설 생각하시면 되죠. 추리소설은 사건이 일어난 그 범행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추적을 하는, 즉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갈 때도 추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입체적 구성의 효과입니다. 오늘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서술자와 소설의 시점이에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서술자이고 그 서술자가 어디에서 어떤 태도로 사건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시점이 결정되고 각각의 시점은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작가는 어떤 서술자를 골라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지는 작가가 원하는 소설의 분위기와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에서 인물을 제시할 때 직접 다 이야기해주는 직접적인 제시와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간접적인 제시가 있다. 사건을 전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는 평면적인 구성과 시간 순서를 뒤바꾸는 입체적인 구성이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